중요한 부분은 좀 천천히, 여러분이 읽어도 되는 부분 좀 빨리. 오늘의 주제는 리얼타임 스케줄링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리얼타임 스케줄링은 실행 시간 전에 하는 스태틱한 방법이 있고 실행 중에 하는 다이나믹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 시간 전에 하는 것도 우리가 둘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 어떤 프로세스가 언제 시작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스케줄을 프로듀스하는 방법, 그렇지 않은 거, 스케줄 프로듀스하지 않고 않는 거, 그 다음에 다이나믹, 런타임에 하는 것도 스케줄을 프로듀스하는 것, 프로듀스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스케줄을 프로듀스하고 미리 할 수 있는 거는 그 태스크들이 그 도착 시간, 실행 시간, 또 데드라인 등이 미리 알려져 있어야 가능하니까 대개는 주기적인 테스트만 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가 모두 어베일러블한 주기적인 태스크일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earliest deadline scheduling 이라고 해서 데드라인이 제일 임박한 것부터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그 이그젬플을 이제 살펴볼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 이그젬플로 나와 있는 레이트 모노토닉 스케줄링은 어떤 주기적인 태스크가 어떤 빈도로 발생하는지 가장 빠른 빈도, 그것을 웨이트라고, 웨이트이 가장 높은 걸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주자. 그러니까 빈번히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제 스케줄은 프로듀스하지 않지만 굉장히 쉽게, 아주 간단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스케줄링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플래닝으로 스케줄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쉽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방법. 그래서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먼저 하이스트 프라이어리티가 결정이 되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에 무조건 우선순위를 주고 프리엠션 하는 그런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earliest deadline 스케줄링을 함으로써 데드라인이 가장 임박한 것부터 처리하는 방법이고, 이게 실질적인 리얼타임 시스템에 아직도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데드라인 스케줄링하고 레이트 모노토닝 스케줄링. 이 earliest deadline 스케줄링은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죠. 그 두 가지 이그젬플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고, 리얼타임 OS는 목적이 인터럽트 핸들링이나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빨리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그 리얼타임 태스크들을 원하는 데드라인을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데드라인 스케줄링은 데드라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드라인인 경우 이제 시작 데드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 맞춰야 된다는 끝나는 데드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데드라인 만족하면 성공한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실패한 거니까. 그래서 우선순위 기반의 뭐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 하더라도 데드라인을 만족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하는 게 좋은데, 이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사용한다. 첫 번째, 언제 이 태스크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레디 타임이라고 하고, 스타팅 데드라인은 최소한 이때는 태스크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에 데드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컴플리션, 언제까지 맞춰야 된다. 컴플리션 시점에 데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 프로세싱 타임은 이 작업을 컴플리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행 시간.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데드라인 스케줄 중에서 리소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우선순위가 뭔지, 또 하나의 태스크가 여러 개의 서브 태스크로 구성되는 경우에 어떤 태스크가 데드라인이 있고 어떤 태스크 데드라인이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이그젬플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기적인 태스크에, 그 다음에
뭐 도착 시간, 실행 시간, 데드라인을 미리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은 두 가지 프로세스가 오는데 둘 다 주기적인 프로세스예요. periodic task. 그래서 태스크 A를 보면 얘가 초라면 0, 20, 40, 60, 80. 그래서 20초에 한 번씩 도착을 하는 거고, 그렇죠? 실행 시간은 10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잡이 시작할 때 데드라인이 20이면 그 다음 주기가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음번 태스크, periodic 태스크가 시작하는 그 전에 맞춰야 돼요. 각각의 태스크가 들어올 때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태스크를 보면 얘는 50초마다 새로 시작을 하고 있고 실행 시간은 25초고 걔가 마치는 거는 그 다음번 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끝마쳐야 되는 그런 형태로 왔을 때 우리가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얘가 이제 시간이고 A라는 거는 실제 도착은 0초고 얘가 10초 걸리고 데드라인은 몇 대죠? 그렇죠? 그다음에 A2도 주기적으로 오니까 10, 20, 0, 20, 40, 60, 80에 도착하는 거고 A라는 태스크의 주기적 데드라인은 다음번 주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B는 0, 50, 100 이런 식으로 오는 거고 데드라인은 다음번 주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게 왔을 때 만약에 얘를 우리가 우선순위 기반으로 스케줄링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림만 따라가 보면 돼요. 그래서 A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면 얘는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안 하는 경우에 얘는 A가 우선순위가 높을 때 얘는 B가 우선순위가 높을 때 그래서 fixed priority 우선순위 기반으로 스케줄링 하면 A를 실행하다가 A가 우선순위가 높은데 A를 다 맞췄죠. 그럼 B를 실행하다가 B는 25가 걸리는데 10 정도 하다가 A2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얘가 프리엠션하고 A2를 마친 다음에 다시 B1을 하고 근데 다시 A3가 도착하죠. 그러면 A3를 실행하는데 B1을 실행하려고 하면 B1의 데드라인은 지나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B1의 데드라인 한번 미싱한 거고 다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B2를 실행하다가 A가 들어와서 다시 프리엠션 되고 다시 나머지 B2를 실행하고 A5를 실행하고 마지막에 B2 나머지 실행하니까 한 번 데드라인을 미싱하게 되죠. A가 우선순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이제 B가 우선순위가 높을 때를 보면 A, B가 동시에 왔는데 B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B1을 먼저 실행하죠. 그래서 실행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1을 마치면 A의 데드라인 패스했죠. 그래서 A의 데드라인을 한번 미스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아직 도착 없으니까 A2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A3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B2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A4를 놓치죠. A4의 데드라인을 미싱한 다음에 다시 A5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A가 우선순위가 높으냐 B가 우선순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위에 거는 데드라인을 한 번 미싱하고 밑에 거는 데드라인을 두 번 미싱할 수 있다. 그럼 뭐 벗으면 안 되지 참. 여러분이 한번 그림만 따라가 보면 돼.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 데드라인 스케줄링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근데 밑에 거는 뭐예요? earliest deadline scheduling 내가 하면 여러분 집중이 안 될 테니까 누가 할까? 누가 해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질문하는 것. 데드라인이 임박한 것부터 하니까 A랑 B랑 동시에 들어왔는데 어떤 데드라인이 더 일러요? 어떤 게 더 얼리어야? A의 데드라인은 여기고 B의 데드라인은 50이죠. 그러니까 A1을 먼저 실행을 해.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다음 B1을 실행하다가 B1을 계속 실행해야 돼. A2야. A2죠. A2는 40이고 B1은 50이니까 다시 얼리스트 데드라인이니까 A2를 실행하다가 다시 B1을 마저 실행하고 실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도 보자. B1을 실행하고 B1을 마친 다음에 A3를 실행하다가
그 다음에 B2가 오는데 A3의 데드라인이 이르니까 A3를 마저 실행하다가 그 다음에 B2를 조금 시작하다가 B2의 데드라인은 맨 뒤니까 A3가 오니까 A4가 오니까 A4한테 양보하고 다시 B2를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데드라인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A5를 실행하니까 아마 이그젠플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래서 얼리스트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하면 이렇게 데드라인을 미싱하는 경우가 없이 대개는 좀 더 효과적으로 데드라인을 다 만족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얘의 데드라인은 뭐예요? 끝마쳐야 되는 데드라인이니까 컴플리션 데드라인. 컴플리션 데드라인은 이그젠플이에요.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번에 이제 도착 시간이 있고 실행 시간은 다 갔고, 근데 얘는 뭐예요? 스타팅 데드라인이죠. 시작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고, 데드라인이 다 중구난방이죠. 주기적인 태스크는 아니죠. 그래서 어피리어딕, 주기적인 테스트가 아닌 비주기적인 태스크에 스타팅 데드라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보면 도착 시간은 A, B, C, D 순서인데 실제 스타팅 데드라인은 A의 데드라인이 제일 늦고 스타팅 데드라인 순서는 B, C, E, D, A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 때 자, 논 프리엠프티브한 얼리스트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하면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그 논 프리엠프티브 버전의 얼리스트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하면 자, 뭐가 먼저 실행이 돼야 돼요? 처음엔 누가밖에 없어? A밖에 없죠? A를 실행하는데 논 프리엠프티브니까 어떻게 해요? A를 일단 다 실행하죠? A 실행, 모든 게 20이니까 20 실행하고 그 다음에 B가 20에 도착했는데 B의 데드라인이 언젠가? 이거 스타팅 데드라인이죠? 이거는 어려운데 B는 도착 시간이 20인데 시작도 20에 바로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했어? 아까 논 프리엠프티니까 A를 먼저 실행하다가 B가 나중에 가서 몰랐으니까 B의 데드라인을 미싱하죠. 미싱해. B의 데드라인을 미싱하고 그 다음에 데드라인이 짧은 거니까 C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를 하고 D를 해. 도착 순이 아니라 이 데드라인 순으로 하죠. 데드라인 순으로 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주목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A, B, C, D가 올 거를 미리 알고 있고 그 데드라인을 미리 알고 있다면 사실 아까 프리엠프티브 버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논 프리엠프티브죠. 한번 실행하면 계속 가잖아. 근데 이제 프리엠프티브 버전으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네. 다른 거죠. 이거를 여러분한테 퀴즈로 내면 되겠네. 얘는 뭐냐면 일단 이걸 설명하면 얘는 만약에 데드라인을 미리 다 알고 있다면 얘도 아마 논 프리엠프티브 버전인데 A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B를 미싱하죠? 논 프리엠프티브 버전이면. 근데 만약에 데드라인을 미리 알고 있다면 A를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지 않고 있다가 B를 먼저 하고 그러면 차례대로 B, C, E, D 한 다음에 A를 마지막에 실행하면 데드라인을 거의 다 만족할 수 있다. 미리 얘들이 언제 도착하고 언제 시작해야 될지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낼 퀴즈는 만약에 얼리스트 데드라인 스케줄링으로 프리엠프티브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 그릴 수 있는 사람 보너스 5점 선착순. 나 같으면 나가서 시도해 보겠어. 이거 보기 좀 어렵긴 할 텐데 혹시 자네 저 패드 있으니까 가지고 보면서 한번 그려봐요. 이건 둘 다 논 프리엠프티브 버전인데 프리엠프티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엑서사이즈니까. 이거는 뭐 예제가 딱 나와 있으니까 내가 시험 문제 내기 좋겠네. 만약에 기분이 나면 기말고사에 이그젠플하고 프리엠프티브 버전으로 그려봐라. 낼 수 있겠죠? 저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도착할 때 안다고 가정하고
도착하면 데드라인 알고 있는 그렇게 하죠. 이거는 아마 미리 알고 있는 경우고 이 여기는 도착하면 안다고 가정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미리 하는 거랑 다르나? 데드라인 지나면요. 스타팅 데드라인이랑 그 엔딩 데드라인 다 지나면은 여기 엔딩 데드라인 없고 스타팅 데드라인만 있는 거죠. 위에 거에 대해 그 위에 거? 네. 여기? 전 아, 그 전 거? 나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거기서 이제 데드라인을 지난 상황에서는 그럼 그 프로세스는 실행이 안 되고 넘어가는 건가요? 다음 걸로? 그건 이제 미스한 거지. 끝난 거지. 데드라인을 미스한 그냥 페일인 거야. 어버션 되는 거야. 이거 맞아요? 이거 다른 사람 선착순. 아, 요 셋인데 나 누가 더 빠른지 모르겠는데 자네 아니면 자네인 것 같은데 둘 다 보너스 처음 받은 사람 있나 혹시? 둘이 가위바위보. 나는 모르겠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 친구가 여기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금방 했을 텐데 앞에 가면 또 안 보이거든. 잘. 그냥 간단하게 쭉쭉쭉쭉 그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순서만 맞으면 돼. 예. 아, 오케이. 저렇게 되겠죠? 그쵸? 예.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보니까. 오케이. 또 봅시다. 그래서 데드라인 스케줄은 간단해. 그러니까 뭐, 아주 팬시한 게 나온 게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가장 빠른 것부터, 임박한 것부터 처리하겠다 이거지. 이것도 굉장히 단순해요. 이름은 되게 멋있잖아. 레이트 모노토닉 스케줄. 전에 얘기했듯이, 근데 그 대학 친구, 서울대에 있는 그 친구가 이 리얼타임 전공했는데, 걔가 뭐 레이트 모노토닉 스케줄이 뭐냐 하는데, 뭔가 거창하게 들렸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야. 아이디어는 뭐냐? 주기적인 태스크를 위한 가장 간단한 거는, 한 가지는 데드라인, 얼리스트 데드라인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데드라인 임박한 것부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주기가 굉장히 짧은 거일수록 데드라인이 빨리빨리 오죠. 그러니까 누군가 생각을 했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뭐야 이게 주기가 빠를수록 즉 레이시 높을수록 걔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게 낫죠. 얼리스트 데드라인 스케줄링이랑 비슷하잖아. 그렇죠? 데드라인이 빨리 오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장 짧은 주기를 가진 프로세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 그래프에서 보면 이 오른쪽 그래프의 레이시니까 이 가장 레이시 높은 거가 주기가 제일 짧은 거죠. 레이시 프리퀀시니까. 그래서 레이시 가장 높은 거, 가장 초당 많이 자주 데드라인이 발생하는 그 주기가 짧은 거한테 가장 우선순위를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우선순위는 뭐예요? 레이스의 펑션이야. 주기적인 태스크만 있다면 그 발생 주기를 기록해서 가장 주기가 짧은 것부터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간단하잖아. 그게 레이트 모노토닉 스케줄. 그러니까 실제 프라이어리티는 레이트의 모노토닉ally 인크리징 펑션이라 이거죠. 리니어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논문이 또 약간의 어널리시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기적인 태스크가 있으면 그의 실행 시간이 있고 이 실행 시간이 뭐죠? execution 타임이 C인가? C가 있고 그의 주기가 있을 때, 주기 T가 있을 때 실행한 다음에 아이들하고 실행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주기가 50ms면 얘의 rate, 즉 프리퀀시는 20페리트, 초당 20번의 주기가 온다는 거지. 20페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되게 주기적인 태스크는 그 주기의 끝이 그 주기의 하드 데드라인. 얘가 시작하면 다음번 프로세싱 시작하기 전에 얘를 맞춰야 된다. 우리가 다 그전 이기전풀도 그랬었죠. 이런 가정하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 시간을 C라고 하고 주기를 T라고 하면 유틸라이제이션은 만약에 하나의 주기적인 태스크만 실행하면 실제 T라는 시간 동안 실행 시간은 C니까 얘가 곧 주기적인 태스크 유틸라이제이션이 되죠. 그렇죠? 한 주기 동안 C 시간 동안 실행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주기적인 태스크를 가지고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CPU 유틸라이제이션 태스크를 그 안에 계속 이렇게 인터리빙 했을 때 최대 유틸라이제이션은 1을 넘지 않죠? 아무리 채워도 중간중간에 채워놔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T1분의 C1 이게 첫 번째 태스크의 유틸라이제이션이고 두 번째 태스크 유틸라이제이션 이렇게 추가하면서 마지막 거는 1을 넘으면 마지막 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한계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어코모데이트 할 수 있는 태스크의 수가 요 식에 의해서 바운드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떤 거는 n이 좀 더 많이 수용할 수도 있고 적게 수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레인 모노토닉 스케줄링을 제안한 사람이 분석을 해봤더니 만약에 레인 모노토닉 스케줄링을 하면은 그 스케줄링한 그 태스크들의 전체적인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요런 수식으로 표현되더라. 그러니까 맥시멈 유틸라이제이션이 얘보다는 얘가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지. 이게 로우 바운드면 좀 더 그럴듯한데 이거 이상이 되면 개런티 하는 건데 개런티는 아니고 이거를 넘을 수 없다. 레인 모노토닉 스케줄링의 유틸라이제이션 어퍼 바운드를 제시를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면 하나가 뭐 풀 주기를 다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실행 시간이 그런 경우 맥시멈은 1이지만 태스크 수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요구에 수렴한다. 그래서 얘가 무한대가 되면 여기 LN2에 가까워서 실제로 레인 모노토닉 스케줄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을 이제 증명한 거예요. 알겠죠? 요런 게 있고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어. 레인 모노토닉 스케줄링은 아주 간단해요. 컴퓨터 사이언스의 특징은 아이디어들이 다 인투이티브하고 간단해. 아무리 복잡한 것도 다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게 쌓이면 이게 그 뎁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잘 풀어보면 심플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보면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풀려요. 그게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실내치기도 불가능한 것처럼 불리는데 하나씩 뜯어서 풀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푼 그 노하우가 한 7, 8개, 한 10개 안으로 쌓여 있어요. 누가 그 문제 풀려고 내 논문을 갖다가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해도 못 풀어. 그 안에 우리가 그 단계적으로 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런 거야. 간단하게 보면. 요거보다 좀 어렵지. 복잡하지. 근데 그게 하나씩 풀려요. 풀다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뭐 간단하죠. 또 한 가지 이제 그 리얼타임 시스템의 중요한 이그젬플은 이제 그 화상 탐사선, 패스파인더라는 화상 탐사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발견됐었는데 그 문제는 뭐예요? 프라이어티 인버전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7년 7월 4일 그 사람들이 아마 미국 나사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면서 계획을 다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독립기념일날, 미국 독립기념일날 이 패스파인더라는 탐사선을 착륙시킨 거죠. 착륙시켜서.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화성 탐사를 하고 생명체가 있는지 화성의 토질이 지구랑 어떻게 다른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마스 패스파인더 미션인 이 레인지 로버라고 하죠. 이 로봇이 97년 7월 4일 날 착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아마 미국 사람들이 다 애국심을 갖고 미국의 애국심 고치가 거의 한국 이상이야. 그 사람들이 아마 합중국이잖아. 전 세계 어디다 이민와 사는 이민의 나라니까 애국심을 더 강조한 것 같아. 미국에 살아보면 뭐 그런 애국심 고치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의 주입식 교육이야. 그래서 아마 저 때도 뭐 다 TV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아폴로에 달 착륙했을 때가 내가 4살인가 그런데 그때 기억이 나. 한국에서도 우주중계하면서 뭐 이렇게
68년인가 뭐 그랬지. 69년인가? 6살 됐을 텐데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근데 이제 97년 내 첫째 딸이 93년생이거든. 여러분 더 어리죠? 그러니까 걔가 한 서너 살 때 저런 일이 발생. 하여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시스템 리셋을 하더니 데이터를 다 손실하고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보를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게 이제 실시간 시스템이거든. 그 당시에는 실시간 시스템을 처음 적용해서 뭐 완벽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얘가 갑자기 리부트를 계속 하는 거야. 데이터 잃어버리면서. 큰일 났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원격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원격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해서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 가능할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문제는 priority inversion,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 이게 어떤 이슈냐 하면 priority inversion이라고 하는 현상은 시스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낮은 우선순위 태스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게 예기치 않게 길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만약에 어떤 로우 프라이어티 태스크가 리소스를 락을 한 거예요. 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같은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서 락을 하고 있으면 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기다려야 되죠? 그 전 애가 마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결국은 더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더 우선순위가 낮은 태스크가 리소스를 반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이건 아마 예상했을 거라고. 그렇죠? 이 정도는 예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more serious condition is unbounded priority inversion.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반환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얘보다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가 얘를 프리엠션 해가지고 얘를 딜레이 시키는 거야. 그럼 중간에 얘 둘이 인터리빙 혹은 또 여러 개가 인터리빙 돼 있으면 결국 크리티컬 섹션 빠져나온 기다리다가 다른 게 계속 얘를 프리엠션해서 하는 바람에 얘는 한없이 기다리게 되는 거야. 그게 unbounded priority inversion. 그래서 priority inversion 하는 듀레이션이 그 shared resource를 핸들링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관련 없는 태스크들이 끼어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이그젬플을 뭐 간략한 거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발생했는데 T1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테스트 얘가 뭐냐 주기적으로 그 우주선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우주선의 시스템이랑 소프트웨어에 그 별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태스크고 T2는 얘보다 우선순위가 낮지만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태스크고 T3는 아주 장비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때때로 그냥 가끔 한 번씩 발생하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은 태스크. 이 세 가지가 이제 섞여서 아까 priority inversion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T1이 이렇게 우주선의 헬스를 이상을 체크한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걔는 타이머를 맥시멈. 여기는 이 타이머는 이제 맥시멈 값으로 해놓고 이 안에 자기가 체크하는데 이 타이머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 타이머가 ever expire. expire 되면 문제가 생긴 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정말로. 타이머가 expire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T1이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시스템을 처음부터 리부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머가 expire 하면 시스템 인터그레이트,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컴프로마이즈 됐다고 판단을 하고 CPU를 정지시키고 모든 디바이스를 리셋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릴로드하고 우주선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비상 상황,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리커버리 하려면 이게 복잡한 시스템이니까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다시 시작하고 문제 생기고 이걸 반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T1이랑 T3 얘들이 커먼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쉐어링하고 얘가 세마포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다뤘던 크리티컬 섹션 문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T1, T2, 3. 그 T1이 맨 처음에 T3가 실행을 하다가 T3가 어떤 세마포를 락을 한 거예요. 그쵸? 세마포 S를 락을 하고 실행을 하다가 T3 시간에 higher priority task T1이 T3를 프리엠션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돼. 얘가 실행을 해. 우선순위가 낮으니까 실행하다가 그냥 프리엠션 시킨 거야. 넌 나중에 해. 얘가 리소스를 락하고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T3가 다시 그 얘가 락한 세마포를 락을 시도를 하는데 얘는 아직 언락을 안 했죠. 이런 상태. 그래서 T1이 블락되고 T4 시간에 T5 그 다시 T3가 실행되다가 그 다음에 T2에 의해서 얘는 얘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다시 프리엠션 된 거예요. 프리엠션 되고 얘가 오랫동안 실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얘가 끝난 다음에 얘가 실행되고 얘가 언락하니까 그 다음에 얘가 락을 해서 실행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하나만 그려놨지만 이게 여러 개 섞이면서 얘가 한없이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보다 낮은 우선순위의 태스크를 한없이 기다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T1이라는 태스크는 T3뿐만 아니라 T2, T3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결국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하면서 리셋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뒤로 넘기면 안 되는데 뒤 아직 보지 말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나사에 취직을 했어요. 가능해. 여러분 누구든지 나사에 취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나사 하면 대단한 거 하고 여기 뭐 천재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나사에 근무할 수 있어. 100% 보장해. 여러분이 열심히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가능해. 어떻게 이 문제 풀까? 어떻게? 시간 제한을 둬가지고 선생님이 넘어가면 다 프로세스고 이거나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시간은 어떻게 돼요? T3한테 제한을 둬? 그러니까 T1이 계속 기다리게 근데 얘가 언락을 해야지. 언락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 그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어떻게? T3가 T1이 필요한 자원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T3랑 T1을 크게 하나의 그걸 보고 T3를 T1이랑 같은 프라이빗이라고 생각하면 자, 뒤에 봤나 안 봤나? 안 봤어? 보너스 5점.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어티 이네리턴스가 뭐냐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버전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리소스를 락하면 기다려야 돼. 누구든지 아까 막 강제로 아무 때나 뺏는다 그랬는데 물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면서 이게 한없이 길어지는 거거든. 끼어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priority inheritance는 a lower priority task inherit the priority of any higher priority task pending on a resource station. 그러니까 이 example에서 보면은 얘가 락을 한 다음에 얘가 T1에 의해서 프리엠션 되죠. 얘가 락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T3의 우선순위는 T1이랑 우선순위 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얘랑 우선순위를 동등하게 이네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his priority change takes place as soon as the higher priority task blocks on the resource. 더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블락하는 순간에 걔를 홀딩하고 있는 리소스의 태스크를 프라이어티를 얘랑 동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priority inheritance.
그래서 요때 이제 이네릿에서 얘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아까는 여기서 T5인가 언제 한번 프리엠션이 일어났죠. T2에서. 근데 얘는 우선순위가 얘랑 동급이 돼버렸으니까 이때는 중간에 방해받지 않고 얘가 끝날 때까지 바로 끝나면 바로 T1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언제 릴리즈 돼요? and it should end when the resource is released by the lower priority task. 얘가 릴리즈 하는 순간, 리소스를 릴리즈 하는 순간에 얘는 우선순위가 다시 강등되는 거지. 얘한테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priority inheritance라고 하고, 아마 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 같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네가 얘기했나? 자네 나사 갈 자격이 충분히 된다니까. 여러분 정도의 퀄러치면 나사, 또 어디 가고 싶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인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 정말. 정말 다 가능해. 알겠죠? 이거를 프라이어티 이네리턴스로 이 문제로 이제 그 화성 탐사선의 그 시스템 리셋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거 해결하면 뭐 하고 이제 박수치고 대단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제 물론 이 실제 시스템은 이거보다 많이 꼬여 있어서 뭐 복잡했겠지. 근데 이제 그걸 딱 직관하면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문제 해결은 이거고. 대개의 컴퓨터 사이언스 문제 푸는 것들은 저런 것들이 여러 개 시리즈로 끼어 있는 거야. 그거를 다 매듭을 풀면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어렵게 수학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 딥러닝은 약간 수학이 필요한데 사실 딥러닝을 사용하는 것은 수학까지 몰라도 돼. 근데 그걸로 좋은 논문을 쓰고 싶으면 수학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형대수, 확률, 그 다음에 뭐지? 통계. 그런 공부를 만약에 딥러닝 공부하고 싶으면 해야 돼. 자,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배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쪽인데 사실은 앞에 쪽은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돼. 내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얘기할 내용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여러분도 아마 내가 뭐라고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다 잊어먹을 것 같아. 뒤에 여기서 중요한 게 디스크 스케줄링이랑 레이드라고 병렬로 디스크를 써서 성능을 높이는 게 나오는데 성능이랑 신뢰성을 높이는 게 나오는데 그거 좀 얘기할 게 있고 나머지 그렇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봅시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I/O 디바이스들, I/O 장치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하기 나름이지 뭐. 그래서 뭐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디바이스. 여기 들어가는 게 프린터, 뭐 터미널, 디스플레이, 뭐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기계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뭐 디스크 드라이브, USB 센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 모뎀, 뭐 디지털 라인 드라이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뭐 하나의 분류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I/O 디바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블럭 오리엔티드 디바이스, 블럭 단위로 우리가 디스크에서 배웠지만 디스크에서 올 때 페이지 단위로 읽어본다 그랬죠. 페이지는 실제 디스크 피지컬 블락의 배수야. 피지컬 블락의 뭐 반만 가지고 그럼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블락 단위로 와야 되니까 디스크 블락이 보통 작은 게 512바이트거든. 이제 그거에 곱하기 몇 개, 그게 하나의 페이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O 디바이스들은 블락 기반으로 동작하는 디바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먼저 캐릭터 오리엔티드 디바이스, 원 바이트, 바이트 스트림으로 읽을 수 있는 거. 보통 네트워크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마우스 이런 거 다 바이트이고 이런 USB에도 저장 장치니까 다 블락 기반의 디바이스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 이건 뭐 이 책이 쓰여진 지 한 몇 년 됐으니까 또 바뀔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데이터 레이, 밴드위스가 높은 거, 속도가 빠른 거는 뭐죠? 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얘가 더 빠르거나 얘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보통 제일 빠른 게 이서넷이랑 그래픽, 디스플레이, 그래픽. 우리 스택 타?
인정했어. 섹터. 자네 네트워크 속도 얼마 되나? 집에 그 와이파이 있나? 네트워크 속도 요즘 얼마쯤 되는 것 같아? 잘 몰라? 보통 네트워크 속도가 얼마예요 요즘? 응? 기가빗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보통 이서넷은 얘가 이제 유선이고 와이파이는 무선이죠. 무선도 요즘에 기가빗인데 실제 기가빗까지 안 나오지 잘. 몇백 메가 몇십 메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과거는 10 메가 bps 정도였었는데 여기 그냥 이서넷이 있죠. 요즘에 기가빗은 이제 1000 메가 bps 정도 되는 거죠. 되는 거고. 그래픽 같은 경우는 그게 전에 화면 있지, 그치? 디스플레이. 걔가 비디오 할 때 자네 레졸루션이 어떻게 되나 보통? 뭐 어떻게 사용하나? 응? 픽셀. 숫자는 잘 생각이 안 나.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1000 바이 1000? 768? 768? 그러면 많이 떨어지는 거고 요즘에 노트북이나 여러분 PC에 들어가면 3000 바이 2000인가? 얼마 되지? 3090 기억하나? 어? 보기 조인드 1900, 2000 정도. 그치, 1980 곱하기 3000 얼마 하지? 3120인가? 기억나는 사람? 그 정도. 어? 1440? 내 거는 얼핏 세팅 보니까 3000 바이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 다 레졸루션이 떨어지게 쓰고 있는 나는 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 하여튼 1000 바이 1000이면 걔가 1메가 픽셀이잖아, 그렇죠? 한 픽셀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한 픽셀에 저장되는 정보. 아는 사람? 저 보너스 5점 선착순. 한 픽셀에 보통 정보. 4바이 땡. 저 친구 너라 그래서 미안한데 보너스 한 3, 40점 되지 않나? 3바이트 맞았어. 둘이 속도 비슷했는데 누가 더 빨랐나? 자기가 더 빨라서 내가 눈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자기도 3바이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건 둘이 사이좋게 3점씩 나눠갔지. 어? 이메일 보낼 때 한 사람이 보내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학생한테 3점씩. 보통 3바이트. 그게 트루 컬러예요. RGB, 레드, 그린, 블루에 256 컬러를 저장할 수 있는. 아래 256은 8비트잖아. 2의 8승. 그러면 1메가 곱하기 3바이트, 3메가바이트잖아. 요즘 초당 몇 프레임 정도 보내는지 아나? 비디오? 요즘에 그 유튜브 영상 보면 보통 30프레임에서 좀 부드럽게 보려면 60프레임 정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전송량이 그 초당이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래픽에 들어가는 밴드위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이게 10메가 bps 이서넷 CD-ROM이나 DVD는 얘보다 속도가 낮고 이런 식으로 제일 느린 게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가 제일 느리죠. 이것도 다 옛날 히스토리라 굳이 이거를 내가 가르쳐야 되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랬었다. 히스토리로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프로세서가 IO 디바이스로부터 한 바이트씩 읽어서 레지스터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스토어를 했어. 리드 한 다음에 레지스터로 읽은다. 로드 한 다음에 스토어 해야 메모리로 카피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도 IO라는 건 되게 IO 채널이라는 IO 쪽에 무슨 프로세서 비슷한 게 있어서 걔의 명령어를 프로세서가 걔한테 명령하면 이 IO 모듈이라는 게 IO 프로세서 같은 거 채널이라고도 하고 모듈이라고 하도 프로세서라고도 하는데 IO 명령을 날리면 얘가 이제 명령을 날리면 네가 해 대신 네가 해 이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오퍼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러다 보면 프로세서가 옛날엔 CPU도 느렸으니까 근데 CPU가 점점 빠르니까 누구한테 시키면 얘가 한참 걸리니까 어떻게 여러 번 시킬 때 얘한테 시켜놓고 미안 전한테 얘기해서 느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나한테 얘기 끝나면 얘기 이렇게 되죠. 그게 인터럽트야. 나중에 끝나면 나한테 알려줘 인터럽트. 그리고 얘한테
인터럽트 시그널을 보내면 내가 끝났어 하고 이제 얘가 처리하는 거야. 이랬었고 그래서 뭐 여기 블락킹 나와 있는데 non 블락킹은 옛날에 우리 메시지 샌드 리시브 할 때 블락킹 샌드, non 블락킹 샌드 비슷한 건데 IO 요청을 한 다음에 non 블락킹이면 하고 알아서 네가 해 하고 자기 보는 거고 블락킹이면 IO를 했으니까 얘는 블락 상태로 들어가고 기다려야 돼. 이벤트 끝날 때까지. 그런 거고. 요즘에는 다 DMA죠. 그러면 내가 아까 페이지 미스가 발생하면 CPU 입장에서는 디스크한테 DMA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 DMA를 해서 야, 너 한 페이지가 우리 4MB 쓰고 있으니까 너 그 디스크 주소 여기 내 페이지 테이블 보니까 그 페이지에 해당한 디스크 주소 여기거든. 그럼 디스크 주소는 뒤에 나오겠지만 실린더, 트랙, 섹터로 나눠져 있어. 여기서부터 메모리 주소 1로 4MB 트랜스퍼하고 나한테 알려. 그럼 얘가 바이 트랜스퍼를 4MB 끝날 때까지 다 한 다음에 얘가 나중에 인터럽 들어가는 거야. 이게 요즘 방식, DMA. 알겠죠? 이렇게 발전돼 왔다. 그래서 프로그램드 IO는 인터럽트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인터럽트 IO는 일단은 맡기고 얘가 이제 알려주는 거고 얘가 느리니까 DMA는 알아서 얘가 다 트랜스퍼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IO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는 프로세서가 직접 IO 디바이스를 제어했어요. 뭐 아까 로드하고 스토어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다음엔 IO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또는 IO 모듈이 있어서 얘가 프로그램으로 이제 너 뭐 해? 하고 하면 IO 모듈이 얘가 알아서 오퍼레이션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얘가 더 느려지니까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DMA가 생기고 IO 컨트롤러 모듈이 그 다음에 채널이 되고 프로세서. 근데 요즘엔 다 프로세서. 뭐 이것도 구분하면 둘 다 얘도 프로세서 같은 건데 얘는 이제 독립적인 메모리까지 있어서 얘는 아주 독자적인 거고 그 중간 형태를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괜히 알면 피곤해. 그냥 여러분 다 IO 프로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거고. DMA를 처음 배운 사람. DMA 모르는 사람. DMA 오늘 처음 들었다. 디렉트 메모리에서 처음 들었다. 자기는 나한테 첫 수업이 아닌 것 같은데? 컴퓨터 구조 들었었지. 그때 내가 DMA 얘기 안 했었나? 얘기 안 했었나? 기억이 안 나? DMA 모르면 안 돼. 100% 알아요. DMA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 그냥 프로세서가 처음에는 DMA 디바이스한테 이거 아키텍처에서 얘기했는데 해서 서드 파티 DMA가 있고 뭐 이건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프로세서가 DMA 모듈한테 알리는 거야. DMA 모듈한테 아까 그걸 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내가 뭐 예를 들어 메모리로부터 읽을 건지 메모리에 쓸 건지 그리고 IO 디바이스 예를 들어 디스크의 주소, 메모리의 주소 몇 바이트를 트랜스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면 되죠. 그러면 CPU 입장에서는 디스크면 디스크에 DMA 컨트롤러가 좀 다 있거든. 그래서 DMA 디스크한테 야, 너 메모리 어떤 주소로 네 디스크 주소 어디에서 몇 바이트를 써. 아니면 몇 바이트를 카피해서 일로 가져와. 얘가 하면 얘가 알아서 다. 그럼 DMA 모듈이 실제 블락을 다 트랜스퍼하고 컴플리션, 인터럽트 프로세스 다 끝난 다음에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를 건다. 이걸 하려면 DMA 디바이스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어야지. 데이터 카운트. 이게 여기는 워드의 수라고 했는데 실제는 보통 바이 카운트로 되어 있고 몇 바이트 트랜스퍼 했는지 데이터가 전송하려면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게 뭐 바이트 단위로 할 수 있고 32비트 데이터 버스면 32비트 단위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주소 레지스터 저장하고 몇 바이트라는 바이트 카운트가 있어야 되고 DMA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 핸드쉐이크를 해야 되니까 acknowledge 요청을 받았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read를 하든지 write를 하든지 명령을 내리면 실제로 얘가 여기서 read면
여기서 리드가 메모리 리드를 얘기할 텐데 메모리에서 읽어서 여기다가 쓰는 거고 라이트면 여기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다 라이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카운트가 0이 되면 얘가 인터럽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쪽의 주소 그 다음에 바이 카운트만 있으면 돼. 그러면 어느 주소에 어느 주소를 읽거나 써라. 이쪽 방향이냐 저쪽 방향이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 혹시 질문?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I/O 디스크나 I/O 디바이스를 설계할 때의 목적, 대개는 효율, 얼마나 성능을 최적화하냐, 그 다음에 제너럴리티는 얼마나 인터페이스를 쉽게 만들 것이냐, 일반적으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두 가지 내용인데, I/O 설계에서는 대개는 이쪽 에피션시를 강조한다. 왜? 되게 I/O가 프로세스에 비해서 훨씬 느리니까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강조한다. 그래서 메모리나 프로세서에 비해서 I/O 디바이스는 엄청나게 느리다. 나 혼자 하니까 또 이제 여러분이 멍멍해지는데 얼마나 느릴까? 이그젠플을 보면 알죠? CPU의 요즘 속도는 얼마예요? 클락 속도가 얼마야? 클락 속도는 보통 3GHz 정도 하죠. 3GHz면은 하나의 사이클 타임이 얼마예요? 사이클 타임 하나, 프로세서 사이클 타임 하나에 0.33. 그러니까 3.33GHz면은 0.3 나노세컨드인 거야. 0.3 나노세컨드인데 한 사이클이. 근데 요즘에 프로세서가 명령을 몇 개씩 처리해요? 여러분 컴퓨터 구조 안 배운 사람은 모르겠지만 슈퍼스케일러 구조로 해서 여러분의 i7 같은 경우는 4개의 명령을 한 사이클이 처리해요. 파이프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4개씩 처리하면 0.3 나노세컨드마다 4개의 명령을 처리하죠. 실제로는 클락 속도로 하면 3.3GHz면은 기가가 10의 구승, 빌리언이니까 약 33억 개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거고 한 사이클당 4개의 명령이니까 약 132억 개의 명령을 처리하는 거야. 코어 하나가. 코어가 보통 몇 개 있죠? 보통 4개는 있죠. 그러면 132억 개 곱하기 다시 4. 코어가 4개면. 그럼 500억 개가 넘겠죠. 맥시멈. 초당 처리하는 명령을 쓰고 500억 개가 넘고. 뭐 i9 같이 코어 수 누가 얘기했는데 코어 수가 24개까지 되면 곱하기 4가 아니라 곱하기 24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빨라. 그 정도로 빠른데 디스크의 속도는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보통 평균 최소한 10ms, 보통 최소 몇 밀리세컨드 이상이에요. 그래서 한 10ms 잡으면 그동안 CPU는 몇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나? 밀리랑 나노랑 비교하면 뭐예요? 10의 6승, 100만 배죠? 100만 배인데 0.3이니까 곱하기 3 해야 되고, 슈퍼스케일러니까 곱하기 4 해야 되고, 멀티코어니까 다시 곱하기 4를 해야 돼. 그리고 10밀리니까 다시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처리하죠? 그러니까, 디스크 오퍼레이션 한 번 하면 CPU 입장에서는 아까 그 100만 곱하기 뭐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또 곱하기 10. 그 정도로 속도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당연히 그래서 지금까지 I/O 시스템 설계는 OS에서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너럴러티 너무 복잡하게 I/O 디바이스 수 굉장히 많잖아. 디스크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키보드, 뭐 그래픽, 마우스, 모뎀, 로봇 팔, 드론이면 날개, 별별 게 다 있죠.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된다고 I/O 디바이스. 근데 제너럴리스트는 뭐냐? 이 각각의 디바이스 거기 다 최적하게 뭐 이상하게 만들면 너무 프로그램이 복잡하니까 다 같은 방식으로 하이 레벨에서는 다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 OS 입장에서는. 그래서 프로세스가 I/O를 보는 거, OS가 I/O 디바이스 보는 거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I/O 디바이스는 다 오픈, 클로즈. 오픈은 사용하겠다는 거고 클로즈는 사용을 끝냈다는 거고 리드, 라이트야.
결국 다 블록 오리엔티드 혹은 캐릭터 오리엔티드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블록 단위로 읽거나 쓸 것이냐, 문자 단위로 캐릭터 스트림, 바이트 스트림을 쓰거나 읽을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OS 어퍼 레벨이나 프로세서한테는 IO 디바이스의 그 디테일, 뭐 디스크에서는 스케줄링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전체 OS에서 입장을 보면 그 IO 디바이스에 가까운 밑에 레이어만 그런 걸 다루지 위에 레벨에서는 그냥 리드 라이트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지 일반적으로는 리드 라이트, 오픈 클로즈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컴플렉스한 디바이스를 제너럴하게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이라키컬 레이어드 디자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도 레이어드 디자인인 것처럼 똑같은 필로소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OS도 그렇고 컴퓨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복잡하느냐, 복잡한 디테일을 한꺼번에 처음에 다 달라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디테일 아주 복잡한 거는 밑에서 위에 레벨에 보면 거의 같은 오픈, 클로즈, 리드, 라이트 이런 식으로 F. 그 다음에 타임 스케일이 아주 마이크로 스페시픽한 거는 밑에서, 위에서는 그 좀 더 타임 스케일 크게, 그 다음에 abstraction 해서 처리하고, 그래서 결국 OS 설계도 layered organizatio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이라키컬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는 어떤 특정 관련된 펑션들을 하는데 밑에 레이어로부터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더 프리미티브한 펑션은 밑에 레이어에 의존하고 그걸 이용해서 위에 밑에 거는 하이드하고 그 다음에 위에 레벨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레이어에서의 변경이 다른 레이어에서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이솔레이션 돼서 하게 설계가 되겠다. 일반적인 내용들이. 알겠죠? 내가 아마 여기 쓰여 있는 이상의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면 저렇게 이게 하이라키컬 디자인의 그냥 기본적인 필라소피예요.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각각의 레이어가 위에는 서비스를, 밑에는 좀 더 컴플렉스한 서비스를 받아서 위에 좀 더 애브스트랙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인디펜던트하게 설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 로컬 페리퍼럴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유저 프로세서를 로지컬하게는 얘는 뭘 해? 오픈, 클로즈, 리드, 라이트를 한다.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지컬 I/O가 여기 있고 그 밑에 디바이스 I/O는 디바이스 관련된 여기 I/O 인스트럭션이나 채널 코맨드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I/O 모듈이건 I/O 채널이건 걔와 관련된 어떤 명령어나 인스트럭션을 날리고 여기 버퍼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면 좀 디테일한 인터럽트, 스케줄링, 큐잉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만약에 디바이스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포트면은 로지컬 I/O 대신에 얘가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 레이어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CP/IP 공부했나? 아직 모르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해 본 사람, 아는 사람, IP 아는 사람.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 컴퓨터가 저 컴퓨터랑 통신하면 트랜스포트는 뭐냐? 엔드 투 엔드만 고려.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절로 보내려면 어떤 라우팅 패스를 해서 가고 나는 저쪽에 포트라는 게 내가 뭐 FTP를 할 건지 웹을 할 건지 포트가 정해져 있고 글로 내가 보내고 받고 하는 거야. 엔드 투 엔드만 고려하는 거. 그게 TCP고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밑에 IP면은 중간에 그러면 얘가 가려면 중간에 원업으로 바로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중간을 거쳐서 가죠. 거쳐가는 컴퓨터들이 어떤 IP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주소를 가지고 이 라우팅을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패스를 설정을 해서.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면은 오픈, 클로즈, 리드, 라이트보다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트 레이어, IP 레이어의 그런 게 이제 로지컬 I/O를 대체하는 거고, 디스크인 경우 이것도 뭐 처음에 하이 레벨에서 보면은
심볼릭 파일 네임을 실제 아이덴티파이어로 변화시키고 add, delete. add나 delete를 하면 어떤 디렉토리에서 add나 delete를 하면 디렉토리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파일을 add하거나 delete 하면 영향이 있어, 없어? 영향이 있잖아. 여러분이 뭘 create 하거나 뭘 추가하거나 뭘 삭제하면 영향이 있잖아. 그거는 맨 위에 레이어. 어떤 거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리드라. 얘는 그냥 그 파일을 읽고 사용하는 거죠. 얘는 디렉토리에 영향이 없죠. 그 밑에 레이어. 요게 파일 시스템이고 요게 이제 로지컬 IO에 해당하는 거고 그 밑에 가면 이제 피지컬 IO는 뭐예요? 그 실제 로지컬한 파일에 대한 레퍼런스가 실제로 디스크 주소인 트랙 섹터 같은 걸로 이제 변환되고 그 밑에는 또 이런 게 벌어진다. 이거를 확 내가 생략할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한 번씩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안 하고 들어가면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있다. 버퍼링. 여기도 뭐 별건 없고 버퍼링 하면 좋다는 거고 아까 우리 IO 디바이스를 세 가지 휴먼 리더블, 머신 리더블,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나도 잊어먹었다. 뭐였죠?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 휴먼 리더블, 머신 리더블, 또 하나 뭐였어요? 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일반적인 분류는 아니고 보통 이렇게 분류해요. 블락 오리엔티드 디바이스냐, 캐릭터 오리엔티드 디바이스. 블락은 기본적으로 블락 단위로 I/O를 하는 거를 얘기하고 뭐 디스크나 USB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스트림 오리엔티드 디바이스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캐릭터 오리엔티드 디바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여기 이제 터미널 프린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블락이 없이 any 랜덤 사이즈가 되니까 그냥 바이 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트림 오리엔티드 디바이스 혹은 캐릭터 오리엔티드 디바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포트라든지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터미널 대부분의 이런 시리얼 디바이스는 다 이런 디바이스가 돼요. 뭐 다시 질문을 하면 아까 스택탑 블락 오리엔티드 디바이스에 디스크하고 USB 있잖아요. USB 있고 또 다른 블락 오리엔티드 디바이스 이그젬플 뭐가 있을 수 있나? 그 디스크하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랑 그 다음에 뭐 플래시로 된 디바이스들 블락이고 또 다른 거 있나? 그런 세컨더리 메모리 다 대부분. CD-ROM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CD-ROM. CD-ROM이 블락인지 캐릭터 오리엔티드인지 아는 사람. 나도 CD-ROM 어디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응? 왜냐하면 이게 블락인지 섹터인지 우리가 디스크는 나중에 배웠지만 디스크는 디스크 트랙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섹터로 딱 나눠져 있거든. 바깥에는 섹터가 여러 개가 있고 안에는 좀 적고. 근데 CD-ROM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얘는 동심원이잖아. CD-ROM은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LP판 있죠? LP판도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쫙 놓으면 계속 돌아가잖아. 끝까지. 이거를 기억이 잘 안 나네. 섹터로 돼 있는지 아마 섹터로 돼 있었던 것 같아. 디스크도, CD-ROM도, DVD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옵티컬 디스크니까 뭐 CD-ROM, DVD, 요즘에 뭐죠? 또 있잖아. 블루레이. 다 이게 이쪽에 디바이스들이고. 캐릭터 오리엔티드 디바이스의 또 다른 이그젬플. 또 뭐가 있나? 터미널, 프린터, 키보드, 마우스, 네트워크 포트. 모뎀이 네트워크 포트일 것 같고 스캐너도 그런 프린터랑 마찬가지겠네. 그렇죠? 어떤 다 캐릭터 오리엔티드 디바이스다. 자, 그 다음에 OS가 사용자 프로세스랑 I/O 디바이스랑 이렇게 할 때 OS에 어떤 버퍼 없이 바로 보내는 게 이 버퍼링이 없는 거예요. 버퍼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버퍼 없이 OS는 만약에 필요할 때 뭘 카피하려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디바이스를 직접 액세스해서 그냥 유저의 버추얼 메모리 있는 그 변수로 바로 카피해 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고. 싱글 버퍼링은 OS 안에 있는 시스템 버퍼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카피하는 방법이죠.
표현은 공부. 더블 버퍼링은 버퍼를 2개 더 가지고 일로 카피하고 이거를 동시에 하면 얘가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돼야 되겠죠. 일로 쓸 때 이렇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하면 둘이 인디펜던트하게 좀 더 빨라지겠죠. 그다음에 이걸 여러 개 둔 게 서큘러 버퍼링.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버퍼링을 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이제 IO의 메인 스케줄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디스크 스케줄링이랑 레이드인데, 디스크 스케줄링을 하기 전에 여기 색깔이 핑크로 되어 있죠. 마그네틱 디스크. 그래서 책이 없는 거를 뭐 일반적인 디스크 내용이고, 컴퓨터 구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처음 듣는 학생한테 디스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딴 데서 들을 기회가 없을 테니까 설명을 해보면, 디스크는 이렇게 원판, 플래터라고 하는 원판들이 여러 쌍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쌍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원판은 동심원의 트랙으로 되어 있어요. 트랙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트랙은 이렇게 나뉘어져 섹터가, 이 디스크의 섹터, 이게 디스크의 피지컬 블락이야. 이게 최소 단위. 블락 오리엔티드 디바이스라고 했는데, 디스크에서 블락을 얘기하면 이 섹터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 그 ID, 옛날,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섹터의 크기가 512바이트예요. 요즘에 섹터 더 큰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플래터들, 판들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고, 이 보통 이 면이 이쪽 면, 밑에 면 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면 여기 동심원에 같은 크기의 트랙이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하면 10개가 있죠? 10개가 이렇게 동심원에 실린더를 만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걔를 실린더라고 해요. 이게 실린더, 이게 트랙. 트랙이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심원 플래터의 크기는 3cm에서 12cm 정도 되고, 얘를 읽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디를 읽을지 모르니까 트랙을 읽으려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읽을 수도 있고 밑에서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읽기 위해서는 디스크의 리드 라이템이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요 애가 위에서도 읽고 밑에서도 읽고. 알겠죠? 판을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먼저 읽거나 쓰려면은 이 디스크 리드 라이템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트랙까지 움직여야 돼. 실제로는 실린더지. 그쵸? 실린더고, 실린더 중에 0, 1, 2, 3, 4, 10개의 트랙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번째 트랙이냐. 그래서 실린더 넘버, 트랙 넘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디스크 헤드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동시에 움직인다. 그래서 실린더라는 것은 주어진 그 레디얼 포지션에 위치한 셋 오브 트랙, 이렇게 위에서부터 원판이 여러 개 있으니까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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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러 개 그 트랙을 실린더라고 하고, 그래서 이 어떤 실린더에 딱 하면 실린더 중에 여러 개 트랙 중에 하나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그 표면에 실제 10,000개에서 약 50,000개의 트랙이 있죠. 50,000개의 트랙이 있는데 실린더로 하면은 실제로는 10,000개에서 50,000개의 실린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버티칼로가 실린더니까. 알겠죠? 그래서 디스크의 물리적 주소는 실린더, 그 다음에 트랙, 섹터 나옵니다. 거기서 얘기한 실린더가 이 10,000개에서 50,000개 중에 몇 번째 트랙이냐.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 트랙이냐. 그 다음에 그 트랙의 몇 번째 섹터냐. 이렇게 돼 있어요. 존빌 레코딩이라는 것은 바깥쪽의 원은 크고 안쪽의 원은 작죠. 그래서 바깥쪽의 원은 섹터가 많고 안쪽의 원은 섹터 수가 적어요. 그래서 트랙은 기본적으로 이 픽스 사이드 섹터로 나눠져 있고 보통 100에서 500개의 섹터가 존재한다. 한 트랙 안에 존재한다. 얘가 이제 디스크 블락이고, 디스크 블락의 실제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이 이게 데이터인데, 작으면 512바이트, 크면 한 4KB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맷하면 포맷하는 게 뭐야? 데이터 부분을 딱 하면서 프리앰블을 쓰는 거야. 프리앰블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빅 패턴을 집어넣는 건데, 프리앰블을 쓰는 과정이 포매팅 하는 거야. 프리앰블 쓰고, 그
그럼 포매트 캐퍼시티는 실제 데이터 용량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실제 용량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ECC가 추가되는데 얘는 실제 데이터를 쓰면은 그 데이터를 ECC 해밍 코드니까 해밍 코드 뭐죠? 싱글 빛 에러 커렉션을 해주는 거죠. 이런 추가적인 빛 패턴을 여기 섹터마다 추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갭이 있고. 그래서 포매티드 캐퍼시티는 프리앰블, ECC, 갭 다 빼고 실제 데이터 크기만 얘기하는 게 포매티드 캐퍼시티.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를 읽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리드 라이트 암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크 헤드를 이 암을 움직여야 되지. 이게 암이고 이게 헤드야. 디스크 암을 움직여서 원하는 실린더까지 가야 되죠. 원하는 트랙, 그 실린더까지 가야 돼. 걔가 식 타임이에요. 식 타임. 그래서 원하는 트랙까지 리드 라이트 헤드를 움직이는데 이 시간이 기본적으로 3에서 14ms입니다. 얘만 벌써 이렇게 커요. 14ms. 그 다음에 연속적인 트랙은 여기 트랙이 아까 10,000개에서 50,000개 있으니까 이게 피지컬 무브먼트니까 바로 옆 트랙은 빠른데 멀리 가려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디스크 스케줄링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디스크에 대한 섹터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얘가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식 타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옆에 거 하면은 바로 궁금만 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얘를 약간 버퍼링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좀 나르겠죠? 그래서 그 뭐 엘리베이터 스케줄링 하는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이게 식 타임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 인접한 트랙에 있는 거를 먼저 서비스하도록 해서. 로테이셔널 레이턴시 뭐냐? 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섹터가 내 리드라이트 헤드 밑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럼 평균 얼마 돌아야 돼? 반 바퀴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한 바퀴 다 돌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고 평균은 한 반 바퀴쯤 되겠죠. 그게 로테이셔널 레이턴시야. 원하는 섹터가 리드라이트 헤드 밑에까지 올 때까지 가는 거야. 얘는 항상 최대 속도로 돌고 있고 얘가 움직인 다음에 돌아오면서 원하는 섹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스피드와 함께 읽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섹터가 리드라이트 헤드 밑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로테이셔널 레이턴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한 번 회전하는 시간의 반 회전 시간. 오케이? 그래서 되게 디스크의 회전 속도를 RPM, 분당 회전수로 표현하니까 얘가 한 번 회전하는데 몇 초 걸리는지 계산할 수 있죠? 그거의 2분의 1이 로테이셔널 레이턴시가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트랜스퍼 타임은 뭐예요? 그 다음에 얘가 돌면서 그냥 바로 실어 나르는데 그러면 얘는 이 회전 속도하고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데이터가 밀집돼서 저장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 있죠. 우리 스택탑이 또 보이네. 그래서 걔를 트랜스퍼 타임이라고. 그래서 디스크의 속도는 식 타임, 로테이셔널 레이턴시, 그 다음에 트랜스퍼 타임. 그래서 움직이면서 바로 한 섹터니까 굉장히 짧게 지나가 있죠. 이게 제일 짧고 그 다음 얘가 좀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